노무현 정부하고 민주노동당이 임기 내내 대립각을 형성했습니다.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법. 평택 미군기지, 이라크 파병, 한미 FTA는 내가 17대 때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이 찬성했을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외교통상위원회, 즉 주무위원이었거든.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라크 파병, 평택 기지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 일제 때부터 그 일제가 차지하고 있던 용산 기지, 미군 기지, 그걸 가고 용산 기지를 우리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평택 기지 가는 건 전방사단이 미군 기지에 가는 거다. 단순한 미군 기지의 이전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미군 기지가 이전해서 있을 곳 평택 기지. 본질이 뭐는가 하는 것을 파헤쳤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지. 이 본질은 주한 미군의 성격 변화에 관한 겁니다. 즉 평택 기지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 건설이에요. 미군의 세계 패권 전략에 따른 기지 건설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영어로 하면 strategic flexibility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주한 미군은 왜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것은 말하면 군사 동맹이에요. 즉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은 북한 억지력이다. 그런데 이 미군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동군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그 주된 전쟁의 상대는 뭐냐? 중국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북한 군 지키려고 억제하려고 한 이 미군이 저 중동에서 전쟁 나면은 거기 가고 대만 합에서 전쟁 나면은 거기에 출동하고 이 평택 미군 기지는 세계 화약고가 되는 것이고 세계 전쟁의 미군 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폭로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가니까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서 이 평택 기지를 건설하고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평택 미군 기지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라크 파병. 민주노동당은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미국이 침공할 때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만들고 핵무기까지로 제조할 것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침공했습니다. 그게 미 CIA의 조작이라는 게 뒤에 밝혀졌잖아요. 침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작해냈죠. 그렇게 밝혀진 그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 한국군의 도덕성은 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 반대하면서 투쟁. 한미 FTA, 진보적 FTA 하자는 거죠. 이 상태로 한미 FTA 하면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빈부격차를 고칠 수 없다. 즉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완전히 몇몇 재벌 중심의 이 경제체제, 중소기업은 재벌의 후레치기에서 허덕이고 오고 몰락해가는 이 속에서는 어떠냐? 국민이 허덕이게 된다. 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한미FTA 보다 더 격렬하게 격돌한 것이 비정규직 법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한 근거는 뭐냐? 비정규직이 2년 근무하면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법조항입니다. 아니 이게 비정규직 많은데 2년 지나면은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데 이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느냐? 우리는 함정이다. 2년 지나면은 비정규직으로 기업들이 전환 안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2년 되는 시점에 해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로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이면은 되느냐. 삐딱한 생각을 가지면은 삐딱하게 본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되잖아요. 기간제와 파견제를 완전히 흘려버립니다. 그 조항을 두고. 그때 우리가 그래. 이것만 되면은 우리도 완전히 비정규직으로 넘쳐난다. 아니다고 강행 통과시켰잖아요. 그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실을 점거를 했습니다. 강행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한국은 지금 정말로 어떤 정권도 해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노동자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 발전의 과제거든요.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임기 내내 민주노동당하고는 이렇게 대립각을 형성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왜 그랬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반성하고 성찰하고 토론해서 우리 새로운 걸 만들어냅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그 봉화마을 관제에서 20여 명의 학자들 참모들 모아놓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재임 때 한 이거 과연 옳았느냐? 이거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토론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자. 그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나마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다. 그거 했거든요. 그걸 아까 말처럼 권영들과 토론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참 국가 발전의 좋은 요소가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가신 부분이 안타깝다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 소통하려고 노력한 부분, 그건 평가해야 될 부분이죠. 일부에서는 그걸 오히려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투, 평소의 성격, 그 다음에 오랫동안의 과정을 아는 분들은 그것이 소통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너무 좀 비속어 같다. 너무 좀 속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는 대통령,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소통이 이렇게 많이 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2000년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치개혁을 이룬 선봉이었고 또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정치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회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자고 해서 그 민주노동당 의원이 가기 전에는 국회 출입이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음대로 못 탔습니다.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였고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국회의 벽을 허물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이 민주노동당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거든. 대선 끝나고 국민승리 21이 진보정당 건설할 때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했지만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운동이었어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진보정당 건설 요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왜? 임대 상인들하고 만날 수가 없다면 임대료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상가 조직이 탄생을 했고 민주노동당 의원이 들어가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입법화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 처벌법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죠. 오늘날 주 5일째 월화수목금토 쉬는 주 5일째 바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노동당 의원들 10명이 국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란 뭐냐면은 민주노총 또 전농과 같은 기층 민중 조직체와 함께 사회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18대 권영길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였습니다. 교과위원회였습니다.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그 교육격차가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든다. 이 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발전은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출신이 이른바 스카이 대학으로 불리는 명문대학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서울 강남 집값이 전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대치동이 금사라기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마침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를 냈어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08년서부터 4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이상용 총재가 얼마 전에 과감하게 전화가서 바로 서울대학을 비롯한 이 대학에 지역별 입학 시험 제도를 만들자. 즉 지금대로 하면은 강남 출신이 스카이대학에 다 들어간다. 이걸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저 좌파 집단들 저거는 공산주의식으로 하자는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우리가 외쳤던 이야기를 바로 지금 2024년 이 시점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의 발전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그래서 진보 정당은 필요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오기까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전두환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박정희 독재에 관해서는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파렴치범에 가까운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복지와 경제 민주화 가지고 대통령. 김종인 씨 영입해가지고 김종인 씨가 복지와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만천하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은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거 안 돼가지고 지금도 무상교육 외치고 있고 무상의료 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무상교육 전쟁 펴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논쟁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친 대통령 박근혜였습니다. 결국 탄핵됐죠. 저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보고 있습니다. 촛불로 만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 안 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정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에 가서 15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북의 그런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허용이었습니다.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손잡고 만세 불렀어요. 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박근혜는 대통령이었을 때 그렇게 반대하던 개성공단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폐쇄시켰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돼서 누군가가 어떤 총격 사건 그 명분을 삼아서 금강산 관광 어느 날 한마디로 중단시켰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가 느닷없이 폐쇄시킨 개성공단 왜 뭐냐는 겁니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금강산 관광 왜 재개 못하는 겁니까? 미국이 반대한다고? 와서 설득해내야죠.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세 사람 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관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말 아주 긴밀한 내용 갖고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바고 또 서로 아끼고 그런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임기 반을 남겨두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잖아요. 모든 국민이 지금 버리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뭐 새삼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등평화 통일 길을 걸어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할 것이며 끊어진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로서 하나된 나라,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 평화를 만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열정, 헌신,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치고자 합니다.